영국 해역으로부터 스위스에 이르는 국경선에 이르는 그 지역까지 넓게 교착 전선이 형성이 되어서 양군이 서로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1914년, 15년, 또 16년까지 이렇게 교착돼서 서로 치열하게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참호전 이 시행되면서 결국은 1차 세계대전이 독일의 패망으로 끝나게 되죠. 자, 초기에 이 독일은 슐리펜 계획을 가지고 야심차게 벨기에를 우회 포위해서 프랑스 파리로 진군을 하려는 그런 야심찬 계획을 시동을 걸었지만 결국은 동쪽에서 러시아가 예상치 못하게 조기에 독일군에게 공세를 취함으로 인해서 프랑스 쪽에 투입되어 있던 병력들을 당시에 독일 몰트케 총참모장이 병력을 동부전선으로 조정을 함으로써 결국은 서부전선에서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슐리펜 계획이 무의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영국 해역으로부터 스위스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길다랗게 형성된 이 교착된 전선에서 양군이 즉 프랑스와 독일 또 프랑스와 영국이 연합군이죠. 이 독일과 독일이 서로 이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공격 계획을 수립을 하죠. 그래서 이 참호 진지를 돌파하고 주도권을 잡아야 결국은 독일은 독일의 원래 계획인 프랑스를 점령할 수 있고 또 프랑스 입장에서는 이 교착 전선을 뚫고 독일로 공격을 해가야 결국은 프랑스를 방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자, 이런 와중에서 일어난 전투가 바로 이제 이 마른 전투였어요. 이 마른 전투 이후에 이제 그러니까 마른 전투 이후에 이런 교착 전선이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이 마른 전투 이후에 양군은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14년, 15년, 16년까지 돌파 작전이 시도가 되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돌파 작전이 먼저 독일이 공세를 취했는데요. 그 전투가 바로 베르댕 전투였죠. 이 베르댕 전투. 이 베르댕은 프랑스군이 필히 확보해야 하는 요새였고요. 또 독일군이 이 지점을 이제 돌파함으로써 이 지점을 세게 공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프랑스의 병력들을 이 지역으로 유입을 하고 예비대를 유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요새 배치되어 있던 프랑스를 펌프로 물을 퍼내듯이 완전히 프랑스군을 경멸하고 뒤이어 프랑스 예비대가 투입한 이 예비대까지 완전히 흡수할 목적으로 베르댕에 대해서 공세를 취했지만 결국은 이 프랑스군이 이 베르댕 전투에서 엄청난 국민적 단결을 이루면서 이 결사 저항을 통해서 베르댕에서 독일군을 물리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독일은 전의를 상실하고 또다시 다른 어떤 전투를 모색을 하게 되는데요. 자, 오늘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솜 전투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군이 이제 이 지역에 대해서 공세를 취하는 교착 전선에서 공세를 취하는 전투예요. 그래서 연합국은 그 영국과 프랑스 연합국이죠. 이 연합국은 이제 조프로 사령부 당시에 프랑스의 사령관이 총사령관이 조프로 장군이었죠. 이 조프로 사령부에서 참모부 회의를 열어서 이 솜 전선을 비롯해서 이탈리아하고 이 동부 전선에서 일제히 공세로 전환을 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렇지만 이 계획은 독일군이 선제적으로 베르댕을 공격함으로써 이 솜 전투가 연기가 되어 오다가
1916년 2월에 다시 회의를 거쳐서 작전 회의를 거쳐서 17년 이듬해 여름에 일제히 이제 공세로 전환할 것을 재차 결의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회의 결과 이 서부 전선에서 결국은 이제 솜 공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솜이라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솜. 이 솜 공세를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 솜 공세는 독일군이 베르댕에 주력하고 있는 기회를 이용해서 독일군의 우익을 돌파해서 우회하려는 그런 계획이었는데요. 슐리펜 계획을 역으로 적용하는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독일의 슐리펜 계획이 어떤 것인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최초 독일이 파리 프랑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우익을 강화해서 벨기에를 우회해서 프랑스의 배후로 기습적으로 전격전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전격전이 아니죠. 우회 기동을 함으로 인해서 프랑스를 빙둘로 에워싸서 결국은 일거에 프랑스를 점령하겠다는 그 계획이 바로 슐리펜 계획이었는데, 이 솜 공세는 독일의 슐리펜 계획과 유사하게 이 독일군 우익을 돌파하고 우회하려는 이런 슐리펜 계획을 적용을 해서 전투를 벌이려는 이런 계획이었죠. 그리고 이 솜 공세의 목적은 당시에 이제 솜 공세 이전에 베르댕에서 한참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죠. 이 베르댕은 아까 이야기한 전선에서의 어떤 교착 상태를 돌파하기 위해서 독일군이 먼저 베르댕 지역에 공세를 취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독일군이 베르댕에 가해지고 있는 이런 독일의 압력을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전선을 돌파해서 만약에 베르댕에서 독일군이 이 베르댕 전선을 돌파해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이 베르댕에서 파리까지는 한 8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파리에서 불과 이 8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이런 내용의 돌출부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솜 전투였어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 자, 전선이 교착이 되었죠. 이 교착된 전선에서 양군이 이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공격을 계획을 했었는데, 먼저 독일군이 베르댕 일대에 선제 공격을 했죠. 그런데 이 베르댕에서 프랑스군이 잘 지탱해 주고 있었고, 이 와중에 영국군이 이 솜 지역에 공세를 취하게 되었는데요. 이 솜 지역에 공세를 취하게 된 목적은 우선 베르댕에 가해지고 있는 독일군의 압력을 제거해서 결국은 파리에서 불과 한 80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뇌용에 있는 돌출부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솜 전투의 목적이었죠. 그리고 이 솜 지역은 영국과 프랑스 양군의 전투 지형선이었죠. 접속 지점이었죠. 양군이 경계를 이루고 있는 전투 지형선을 서로 맞대어 있는, 전투 지형선이 서로 맞대어 있는 이런 접속 지점이기 때문에 이 연합작전이 매우 용이하고, 또 지금까지 이 지역에 중요한 전투가 없었기 때문에 독일군에 대한 기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프랑스는 어떤 공격 계획을 세웠을까요? 자, 최초에 이 조프로가 수립한 공격 계획은 솜강을 경계로 해서 남쪽에 프랑스 약 40개 사단이
이 주공으로 공격을 하고 북쪽에서 영국군이 조공으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자, 주공과 조공이라는 의미는 주공은 작전의 어떤 결정적인 전투를 통해서 작전 목적을 궁극적으로 달성하는 부대가 주공이죠. 조공이라는 것은 주공이 작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공이 전투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공을 지원하고 주공의 임무 완수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조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최초의 계획은 프랑스가 주공, 영국이 조공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이 베르댕 전투에서 프랑스 예비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되어서 이 프랑스가 주공 임무를 수행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바꾸어서 북쪽에서 영국군이 오히려 주공으로 공격을 하고 그리고 남쪽에서 프랑스군이 조공의 역할을 하는 식으로 계획을 바꾸었죠. 자, 그래서 영국군 최종적으로 확정된 계획은 영국군 제4군이 주공을 담당을 해서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를 함으로 인해서 계속 동북방으로 진격을 하는 것이고, 또 조공을 담당한 프랑스 제6군은 영국군 주공의 우측에서 동남방으로 공격을 해서 돌파구를 확대하고, 또 이 돌파구를 통해서 모든 예비대를 일제히 진입시켜서 결국은 깡브레와 두에를 점령하는 게 전체적인 이 계획이었어요. 솜 전투의 계획이었죠. 자, 그래서 이 당시 이 공군도 굉장히 역할이 점점 중요해졌어요. 공군의 역할도. 그래서 항공사진술의 발달은 이 포병의 목표를 발전시키는데 아주 큰 도움을 줬죠. 또 무전기가 개량이 되어서 이 지상에서 관측하는 자가 이 포병 활약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이 항공 사진술과 또 포병 무전기가 상당히 개량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은 이러한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이 지역의 제공권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공군의 사전 이 정찰을 방해하고 또 약 한 29km의 전선에 각종 그 부대와 더불어서 1,500여 문의 포와 수백만 발의 포탄을 준비해서 작전 지역 배후에 세 개의 철도와 도로를 신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대규모 이제 공격 준비로 인해서 완전한 기습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에 영국군 사령관이었던 헤이그 장군은, 이 영국군들이 담당하고 있던 전 전선에서 아주 교묘한 그런 기만 작전을 펴서, 당시에 독일군, 사령관이었던 팔켄하임으로 하여금 이 솜강보다 훨씬 북쪽에서 공격해 올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즉 영국군이 이제 이런 기만 작전을 통해서 독일군의 오판을 유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군들은 훨씬 더 북쪽에서 영국군이 공격해 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프랑스군은 베르댕 전투에서 여러 가지 그 전투력을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이 전투의 부담으로 인해서 솜 전투에서는 어떤 프랑스가 공격할 여력이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독일군을 속였죠. 그래서 독일군은 연합군이 이 솜 지역에서 소규모의 공격이 6월 초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죠. 그래서 솜 지역에 대규모의 공세가 있을 것이라고는
독일군은 생각을 못하게끔 이 연합군 측이 아주 기발한 그런 군사 기만을 적용한 것이죠. 자, 이래서 모든 만반의 이제 준비를 갖춘 영국, 프랑스 양군이 드디어 6월 29일에 예정된 그 공격 계획에 따라서 6월 21일에 한 일주일 정도 전부터 이 공격 준비 사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공격은 처음부터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이 예정된 공격 개시일인 6월 29일에 이 악천후로 인해서 공격이 7월 1일까지 지연이 되게 됩니다. 또 이 40kg의 무거운 장비를 갖춘 이 영국군 보병이 일제히 참호선에서 뛰어나와가지고 공격을 개시했지만 이들이 이 포병의 탄막, 그러니까 포병의 집중 화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포병이 결국은 화력과 기동을 서로 연결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동과 화력이 협조된 공격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선 기동부대가 전진을 하기 이전에 적 지역에 어마어마한 집중 포격을 가하게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탄막을 형성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이 이동 탄막을 이 영국군 보병들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40kg의 중무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 탄막이 지나간 뒤에 연합국의 집중적인 이 화력 공세를 피하고 난 다음에 독일군 보병과 기관총 이 사수들이 영국군이 기동을 하지 못하도록 응사를 하고 강력하게 저항을 했죠. 그래서 당시에 이 보병과 포병의 협동작전이 아직 완전한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활한 소위 말해서 협동작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자, 이 포병의 계획은 완전히 고정적이어서 필요에 따라 한 목표에서 다른 목표에 융통성이 있는 이 사격 이동이 좀 곤란했었고, 당시에 포병의 운용 능력 수준이. 그리고 이 포병은 보병의 전진 속도에 관계없이 오직 이 포병들 자신들 시간표에 따라서 이 탄막을 형성을 했죠. 자, 여기서 이제 포병을 성공적으로 운용을 하려고 그러면 이 포병의 시간표대로 사실 기동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포병은 정확하게 계획대로 탄막을 형성해 줘야 되고, 그리고 이 포탄의 이제 이 성능도 굉장히 우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 포탄은 성능이 좋지 않아서 불발탄도 많이 생기고, 또 조발탄, 일찍 폭발해버리는 이런 시한신관 이런 걸 장입했는데 이 시한신관이 작동을 하지 않는 이 조발탄이 생기고, 또 사정거리에 미치지 못하는 탄이 많았죠. 그리고 통신도 오늘날처럼 그렇게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못되기 때문에 이 포병 사격의 통제가 매우 곤란한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영국군은 장교 한 60%, 또 병사들 한 40%에서 총 이 6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완전히 격패를 당해버렸어요. 북부에서 영국군이. 그리고 남쪽에서 제13군단이 마메츠와 몽또방을 점령을 했고, 프랑스군은 솜강의 북쪽에서 일부 지역에 도달해서 솜강 남쪽에서는 약 9.6km의 독일군 전선을 돌파해서 6,000명의 포로를 잡았죠. 자, 그래서 북쪽에서 영국군의 공격은 원활하지 못했고, 솜강 남쪽에서 프랑스군은 비교적 활발하게 독일군 전선을 돌파를 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 7월 1일에 결국은 공격을 개시했지만 악기상으로 이래가지고
7월 1일로 공격이 연기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7월 1일 공격을 했는데 돌파구를 형성하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전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강력하게 배치되어 있는 적의 돌파구를 쐐기를 박듯이 적의 약한 부분에 대한 돌파를 하고 이어서 예비대를 투입해서 이 돌파구를 확장을 시켜서 적의 전선을 완전히 와해시키면서 적을 중심 깊게 공격하는 것이 전형적인 돌파작전의 어떤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돌파구가 형성되지 않으면 예비대가 투입될 수가 없고 또 돌파구가 확장되지 않으면 적의 방어진지를 무너뜨릴 수가 없죠. 그런데 결국은 이 7월 1일 공격에서 이 돌파구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돌파작전이 실패하고 말한 거죠. 이렇게 해서 초전에 이제 공격에 실패하니까 이 연합국 측은 결국은 프랑스의 조프레 장군은 계속 공격할 것을 제안을 했지만 영국의 그 헤이그 장군은 제한된 공격만 하자. 서로 이제 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결국은 영국의 주장에 따라서 제한된 공격밖에 하지 못했고 이 독일군은 결국은 이 솜강 전투와 베르댕에서 양쪽에서 지금 전투를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베르댕 공격을 포기하고 이 지역의 솜 지역의 이 54개의 대대를 보충해서 한 채의 땅도 잃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결전을 벌였죠. 결국 우리가 이 솜 전투를 할 때 남쪽에서는 베르댕 전투가 한참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 솜 전투에서 여러 가지 독일군이 고전하게 되면서 베르댕 전투를 중단하고 베르댕에 투입된 이 병력을 결국은 솜 지역에 54개의 대대를 증강을 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7월 14일 영국은 새로 6개 사단을 투입해서 독일군 방어선을 점령을 해서 어떤 승리의 문턱에 도달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이 전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비대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 예비대 투입이 너무 지연이 되는 바람에 다음날 독일군의 역습을 받아서 방어선을 다시 빼앗겨버리는 이런 바보 같은 상황이 연출이 되어버렸죠. 자, 우리가 어떤 지역을 돌파를 하게 되면 결국은 신속하게 그 지역에 예비대를 투입해서 전과를 확대해야 되겠죠. 공격에 성공을 하면 전과를 확대해서 마치 복싱을 할 때 A라는 선수가 B라는 선수에게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서 B라는 선수가 비틀비틀거리면 그때 틈을 주면 안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공격을 해서 완전히 넉다운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전과 확대의 개념인데요. 이 전과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예비대의 병력을 투입을 해서 줄기차게 공격의 기세를 유지하면서 속도감 있게 적을 공격해야 되는데 이 예비대 투입이 지연이 되어서 결국은 다 이겨놓은 전투를 결국은 다음날 독일에게 역습을 당해서 다시 방어선을 뺏기는 이런 우를 영국 측이 범하게 됩니다. 자, 이 2차 공격이 이제 실패한 다음에 약 2달 동안 전선은 소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이 소강 상태를 유지하는 동안에 독일군 참모총장이 이제 바뀌어요. 힌덴부르크 장군. 자, 우리 이 판넨베르그 전투에서 우리 루덴도르프 참모장과 또 호프만 중령이 활약했던 그 당시에 힌덴부르크 장군 여러분들 기억하죠? 이 힌덴부르크 장군이 이제 독일군의 총참모장이 돼요. 그래서 이 솜 지역에 병력을 증강하고 약 1800m의 중심을 갖는 이 방어선을 편성해서 중심방어로 전환을 합니다. 자, 우리가 방어를 할 때 이 중심방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방어선이 2중, 3중 이렇게 다중으로 편성이 되지 않으면 제1방어선만 뚫리면 바로 그냥 중심까지 완전히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방어선은 1선이 무너지더라도 다음 2선에서 다시 방어하고 3선에서 방어하는 이런 중심 방어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방어력을 발휘하기 어렵죠. 그런데 이 중심 방어를 편성하기 위해서는
병력이 상당히 필요하죠. 어쨌든 이 힌덴부르크 장군은 종신방어로 전술을 변경을 하게 됩니다. 자, 영국은 이때 이제 이 서부 전선에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서 드디어 9월 15일에 전선으로 처음 전차를 투입을 합니다. 자, 여기 쏨 전투에서 참 재밌는 사건이 바로 이 전차가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르발과 러시아르라는 사이 지역에서 이 독일군 방어선을 돌파하려고 제3차 공격을 이제 감행을 했던 것이죠. 당시에 많은 장병들은 참호와 기관총을 제압할 수 있는 이 새로운 신무기를 막 갈구하고 있었죠. 바라고 있었는데 이때 영국 공병의 스윈턴 장군이라는 공병 장군이 이 미국의 그 무한 궤도식 트랙터와 아주 유사한 차량을 적절하게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육군은 당시에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이 전차에 대해서. 그런데 해군, 당시에 해군상인 그 처칠이 이를 지원해서 해군에서 이제 이 전차를 제조를 했죠. 상당히 참 역설적인 이야기죠. 육군은 뭐 무관심했고 오히려 해군상이었던 처칠의 지원을 받아서 해군에서 이 전차를 제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등장했던 전차는 사실 중량이 한 27톤, 승무원 7명, 시속 6km 정도의 6km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아주 열악한 수준이죠. 또 연료를 재보충하지 않고는 40km 이상을 달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40km 정도는 뭐 연료 재보충 없이 달릴 수 있었죠. 그리고 2.7kg 포 두문을 장치해서 내정의 기관총과 이 2.7km 포 두문을 장치를 해서 운용을 했죠. 자, 이 전차는 전혀 새로운 돌파형 무기 체계였고 단지 기관총에는 잘 견뎠죠. 그리고 2.5m 넓이의 참호를 건널 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 병사들은 이 괴물을 보고 이 경함을 금치 못했어요. 전차의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굉음이죠. 굉음, 소음과 그리고 심리적 충격을 통해서 마비를 시키는 그리고 이 전차의 운용은 이 속도와 그리고 방호력과 그리고 충격력을 통해서 심리적으로 적을 마비를 시키고 전투 의지를 꺾는 이런 아주 장점이 있는 무기가 전차죠. 자, 이때 이 쏨 전투에 최초로 등장한 전타도 그런 효과는 가졌어요. 물론 이 전차가 이 당시에 조악한 수준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승리에 기여하는 수준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전선이 교착된 상태에서 이 참호선을 돌파하는 데는 결국은 이 전차가 어느 정도는 효용성을 보였던 것이죠. 우선 기관총의 전차가 견딜 수 있었고 참호를 건널 수 있었다는 게 이 독일군 병사들에게 상당한 어떤 충격을 준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실제 전투에 쓰인 것은 18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큰 효과는 보지 못했어요. 연합군은 그래서 약간의 어떤 전진은 있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를 못했죠. 돌파구를 확장하거나 전선을 돌파하지는 못했어요. 자, 이 이후에 9월 25일, 즉 3차 공격도 역시 실패로 끝났죠. 자, 9월 25일과 또 11월 13일에 공격을 재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시 별다른 성과가 없었고 이제 기상이 나빠지고 또 성산이 없다고 생각한 연합군은 결국은 공격을 중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투 결과 5개월 동안 이 쏨 전투에서 치열하게 격전을 벌였죠. 그래서 프랑스군은 이 전투에서 약 19만 5천 명 정도가 또 영국군은 42만 명,
독일군은 무려 65만 명의 사상자를 냈죠. 자, 이 전투로 연합군은 기껏 해봐야 11km 정도 전진했고 520평방킬로미터의 영토를 탈환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솜 전투는 베르댕 전투와 마찬가지로 과학 지식을 총동원했던 살육전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전략적인 면에서 볼 때 솜 전투는 베르댕에 가해지는 독일군의 압박을 제거했다는 점, 그리고 연합국으로 하여금 서부 전선에서 어떤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는 점은 이 솜 전투에 상당한 영향이라고 생각하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교착 전선에서 벌어졌던 연합국 측의 대공세였던 솜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했는데요. 상당히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전투입니다. 그러나 이 솜 전투를 통해서 결국은 서부 전선에서 연합국 측이 선제권, 즉 주도권을 갖게